증시가 숨고르기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며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양적 완화 지지 표명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 지수는 0.34%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16%, 0.1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양적 완화 지지 발언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가 랠리를 재개한 것이 유럽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며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유럽 증시는 단숨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171%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19%, 0.33% 상승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연준이 현재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앞으로 나올 성장률과 인플레 지표에 따라서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양적 완화는 현 시점에서 최선의 정책이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적 완화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이 경험한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우려가 다소 있다며 거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뉴욕의 일본 소사이어티에서 가진 연설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확대해야 할지 축소해야 할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더들리 총재는 일각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연준의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는 소위 출구 전략이라 불리는 방안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홈디포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한 1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한 주당 76센트와 지난해 동기 기록인 주당 68센트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91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베스트바이는 지난 1분기에 8,1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억 5,800만 달러, 주당 46센트 순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23.1%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24.3%를 밑돌았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주총 최종 투표에서 다이먼 CEO의 회장 겸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한 찬성표가 32.2%에 불과해 부결됐습니다. 이는 같은 안건에 대해 지난해 주총에서 나온 40% 찬성표보다 적은 것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주가는 이날 1.42%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틀째 1990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좌절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장중에는 1970선대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지만 1980선대 초반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 가까이 오르면서 570선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편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숨고르기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2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들의 양적 완화 지지 표명이 투심을 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점검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과 주요 이슈들 모두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살짝 내려섰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역시나 FED 고위 관계자들의 양적 완화 지지 표명이 힘을 실어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예. 2명씩 아주 골고루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그 내용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34%가 올랐습니다. 15,387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16% 상승했습니다. 3,502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1,669로 0.17%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그 증시의 눈은 내일 있을,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인데요. 연준 버냉키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이 양적 완화 카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부분은 역시 주요 연방은행 총재들의 입장이 오늘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은 양적 완화 카드를 지속해야 될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으로 거론이 됐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는 향후 경기 판단을 통해서 양적 완화 축소 여부는 추가로 몇 개월 정도 경기 판단을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의 좀 안정적인 기대감을 높이는데 오늘 톡톡히 제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주가도 좀 올랐더라고요. 이 내용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도 새로운데요. 예. 런던 웨일, 런던 고래의 파생 상품 투자의 해지 거래가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면서 코너에 몰렸었습니다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주총을 통해서 CEO와 회장을 제안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32% 정도만 반대표가 나와서 현재의 CEO와 회장직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JP 모건의 오늘 주가의 향배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양적 완화 축소의 누그러진 점, 이런 점도 오늘 유럽 증시에도 상당폭 현재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오늘 영국의 FTSE 지수는 0.71% 상승한 6,803으로 마감을 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0.19% 상승한 8,47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프랑스의 CAC 40 지수도 0.33% 상승한 4,036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유럽 증시에서는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쳐서 예상치 2.6%를 하회했다는 전망, 이런 점이 영란은행의 양적 완화 카드가 수월하게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유럽 증시에 톡톡히 제 몫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네. 무디스가 어제 공식적으로 미국의 부채 감축 추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이제 버냉키 의장의 입에 쏠리다 보니까요.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경고 브리핑의 내용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무디스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현재 무디스는 트리플 A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의 신용등급을 미 국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부채 감축 방안에 대해서 진전된 내용을 내놓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이었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이 설정해 놓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이콥 류 미국의 재무장관이 임시 변통안을 통해서 약 2,600억 달러를 마련해서 9월 2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디스의 입장은 이 그 정부 예산안과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해서 양당이 진전된 내용을 합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양당이 이 진전된 부채 감축의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그 무디스의 경고를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투자자들도 이에 대해서 눈길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양당과 의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 큰 반응이 없는데요. 뭐 예상했던 대로 바쁘지 않다라는 그런 심경이 그대로 아직까지는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장 바쁜 쪽은 이제 미국의 재무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시 변통안을 9월 2일까지 마련을 했지만 9월 말까지 이 2,600억 달러로 연방정부 부채의 현재 한도를 넘어선 이런 그 적자 규모를 버틸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5월 9일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부채는 16조 7,500억 달러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한도 설정은 16조 3,900억 달러를 내놓았기 때문에 현재 2,600억 달러가 조금은 모자란 수준으로 9월 2일까지 버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디스는 그 의회 예산국이 최근 세수 확보를 통해서 올해 회계년도 연방정부의 정부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만 현재 합의된 정부 부채 감축안이 중장기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양당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데 무디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도 또다시 자상 최고치를 보여줬는데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어느 정도입니까?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은 이미 지난해 9월에 강등 가능성이 올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부분은 역시 그 미 증시를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현재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부분에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11년이었죠. S&P가 최고 등급을 강화하면서 한번 이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과 투자자들이 좀 내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정부 예산이 10년에 걸쳐서 1조 2천억 달러, 올해만 해도 850억 달러가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 발동이 이미 3월부터 현재 들어가 있고 재정적자 감축도 10년에 걸쳐서 2조 달러 이상을 감축해야 된다는 숙제로 본다고 한다면 현재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 케어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현재 오바마 케어뿐만 아니라 부자 증세와 관련된 부분도 공화당의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디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양당 간의 입장을 절충하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내놓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키프로스 때부터 이 이슈는 점검을 해왔었는데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유로존의 고액 예금자 손실 분담금 법안이 결국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유로존 문제가 이제 EU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의회가 고액 예금자 손실 분담금 이 법안을 초안을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2016년부터 이를 유로 회원국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키로 현재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투자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키프로스의 은행의 부실로 인해서 이 키프로스 사태에 처음으로 이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자에게 손실을 분담하는 베일인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당시 키프로스는 라이키뱅크의 자산을 뱅크 오브 키프로스 은행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자에 대해서 최대 40%의 손실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통과를 시키면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을 키프로스에게 현재 받도록 했는데요. 이 내용을 EU 차원에서 이제 EU 차원에서 이를 도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의 유로존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예룬 데이셈블룸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내용은 다소 독일의 입장도 많이 현재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고액 예금자 손실 분담금 조치는 EU 차원의 추진이었다라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로존의 17개국에 국한됐다면 EU 국가의 적용 예국적으로 예금자의 예수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EU 차원에서 EU 회원국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측면을 현재 가져가고 있어서 이런 점은 다소 현재 안정성을 좀 도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 유럽 의회를 현재 통과한 부분이지만 각국 정부의 그 찬성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은 영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인데요. 2017년 EU 탈퇴를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라는 현재의 캐머런 총리의 입장이 이번 EU 차원에서 고액 예금자 손실 분담금을 적용한 부분도 영국 정부에는 부정적 기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예금자들이 그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이 손실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는 예금자 보호 측면에서는 후퇴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베일인 방식은 베일아웃 방식이 주주나 채권자들이 이른바 주주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배당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금자는 이익 참여권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손실이 나더라도 이를 손실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금자 보호 기능은 상당폭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EU 통합에도 다소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EU 통합에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고액 예금자 손실 분담금 초안 확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들은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처음 그 다음 키프로스의 후속 타자로는 슬로베니아가 자주 거론이 되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잦아들기는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슬로베니아가 구제금융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현재 그 지난달에 나온 언급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은행 부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은행 개혁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는 다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 EU 의회에서 이 내용이 초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EU 회원국들의 정부들의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될 경우 이를 2016년부터 고액 예금자 손실 분담금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6월 말까지 이대로 잘 흘러가게 된다면 오는 9월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재선에도 상당히 청사진이 좀 비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국내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점검해 보고요. 앞으로 또 한 주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이슈들 정리해 보면서 또 앞으로 흐름도 전망해 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어떤 이슈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일단 일본의 문제가 가장 뭐 이슈가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국가 부채 한도가 이제 상한 마감이 지난 주말에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결과 또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것 같고, 바로 또 전일이죠. 월드 IT 쇼가 이제 개막이 되었는데요. 네. 이번 주까지 이제 그거에 관한 이제 IT 관련된 흐름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1분기 일본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1Q 이제 GDP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3.5%, 예상치 이제 블룸버그 예상치보다는 2.7%보다는 상회하는 결과 나오면서 역시나 이번 엔화 약세로 인한 그런 수출 증가가 경기의 그런 상황으로 이끌지 않았냐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저에 따른 그 수출 호조는 사실 뭐 GDP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엔화가 8개월 동안 24.1%나 빠졌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수출은 지금 한 7.3%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엔화의 그런 어떤 효과는 미미했다라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로 19일이죠. 이제 NHK에서 이제 일본 그 경제재정상이 어떤 그 최근에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의 엔화 강세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하락하게 되면 이제 국민 생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엔화가 어느 정도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좀 엔화의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코스피 흐름도 좀 흐름이 어떤 방향에 좀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제 일본 엔화가 이제 103엔이 이제 넘게 되면서 좀 우려가 계속해서 발생을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화의 그 하락 속도에 비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일본의 경쟁력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주말에 그 재정절벽 협상 이제 한도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번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9월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예측된 시나리오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 재무부가 9월 초까지는 현재 아무런 영향 없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이제 전달이 나왔습니다. 세수 증가라든지 재정 지출로 인해서 한 2,600억 달러가 긴급 자금이 확보가 되면서 바로 노동절 휴일이 9월 2일이거든요. 그 9월 2일까지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만약에 이게 9월 2일까지 협상이 안 되게 된다면은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이제 디폴트 상태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피치에서 전에 한번 경고를 했었죠.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 국가 부채가 상당히 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1980년도만 해도 1,9천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현재 지금 16조 8천억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4천억 이미 증가시킨 거에 4천억을 오버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런 계속 그 공방 싸움에서 빨리 9월까지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좀 증시에 좀 악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코엑스에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같이 그 WIS라고 하죠. 월드 IT 쇼라고 하는데, 월드 IT 쇼가 이제 개막이 되는데, 바로 이제 해외 기업 포함해가지고 해외 국가 총 20국가 포함해가지고 총 440업체가 이제 참가를 했는데요. 정보통신 장차관뿐만 아니라 국내 IT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앞으로 이제 핵심 주제라든지 통신에 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신업 지수가 조금 연초 대비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그 LTE의 그런 보급률 확대로 인해서 ARPU가 이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향후 통신업종의 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통신 쪽이나 IT 전자 부품 쪽으로는 좀 이번 그 월드 쇼로 인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을 먼저 점검해 봤고요. 이제 앞으로 한 주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게 당장 보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버냉키 회장의 발언 연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FOMC 의사록도 공개되고 또 BOJ도 있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가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목요일 날 다 산재했거든요. 예. 버냉키 발언이라든지 FOMC 회의록 공개, 그 다음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등 이런 발표들이 이번 목요일 날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실 목요일 날 지수가 목요일 금요일 날 좀 어떤 국내 지수에 좀 변동성 확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버냉키가 저금리 기조의 위험성을 얘기를 했었고 연준에서는 또 3차 양적 완화의 축소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 흐름에 어느 정도 상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도 좀 압박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양적 완화 축소 관련해서 내용은 사실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코노미스트 한 49명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55%가 올 3Q나 4Q 때 조정이 있을 거라 그 발표가 있을 거라고 출구 전략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전문가들 또한 현재 바로 출구 전략을 나올 게 아니라 향후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캐스트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출구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일본 이제 VJ 회의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특별한 뭐 발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네. 단지 추가 부양 의지는 한 번 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엔달러 흐름이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7월 말까지 이제 7월 말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지금 2%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1조 4천억 정도 유동성을 2년 동안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일본의 그 엔화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103엔 넘어가면서 급속하게 엔화에 대한 또 매물 또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이번 주에 이제 G2 경제 지표 발표 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고용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씩 양호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개선에 대한 둔화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떤 소프트 패치의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굵직한 이슈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금일 추천주는 이제 이렌텍입니다. 예. 이렌텍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이나 휴대폰 케이스, 그다음에 TV용 터치무드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주요 고객사가 매출처로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향으로 해서 스마트폰 지배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고 2013년도 매출이 최근에 좀 가이던스 나온 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62% 증가한 8,886억 정도 나오고 있고 OP 또한 192% 증가한 401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전에 기존적으로 하던 사업이 배터리 팩에서 지금 케이스 사업 쪽으로 매출 비중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케이스 매출 비중보다 올해 한 작년 대비해서 한 10% 더 이제 증가시켜서 한 24% 정도 좀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렌텍의 그런 어떤 최근에 휴대폰 케이스까지 이제 플러스 하면서 좀 이런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전 고점을 살짝 전일 이제 벗겨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승 삼각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점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이전 저점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반면에 오늘 금일 이전 고점을 뚫고 상승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상승 패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지금 11,000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목표가는 주봉상 보게 되면은 이미 지금 최고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 EPS를 보고 지금 현재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한 2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좀 짧게 지금 하단 부분인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인 10,000원 가격에선 좀 선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로 짚어보는 이슈앤 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섰던 11만 3천여 명의 빚을 줄이는 방안 등의 구제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정부가 또 하나의 빚 탕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에 이어서 현 정부의 채무 구제 2탄이라고 할 만합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난 중소기업의 연대 보증을 섰던 약 11만 3천여 명의 빚을 줄이는 내용이 뼈대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어제 그 외환위기 연대 보증 채무자 지원 방안을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 보증을 산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이나 경영진의 가족 등이 반강제로 보증을 선 사례가 많았는데요.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7만 2천여 명 등 모두 11만 3천여 명이며 현재까지 13조 2천억 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중 97%가 1인당 10억 원 이하의 채무로 파악하고 채무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채무 감면은 캠코가 자체 재원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한 채권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들여 이루어집니다. 복수의 연대 보증인인 경우 보증인의 숫자로 채무액을 나누고 원금의 40에서 70%까지 감면할 예정인데요. 감면폭은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채무자의 소득 수준, 연령, 재기 가능성 등을 평가해 판단하게 됩니다. 또 보증인이 여러 명이어도 채무 부담액이 상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많으면 최고 한도로 별도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라는 방침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제정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 축소와 견제 방안을 담기로 했고 다음 달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신재윤 금융위원장 등은 어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가지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에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배임 또는 횡령 등의 범죄로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미달될 경우 10% 이상의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일명 살인 진드기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과거 국내 감염 의심 사례 5건을 역추적해 조사한 결과 일명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63세의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3일 벌레에 물린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여 지역 병원에 입원했지만 증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돼서 입원 5일 만에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고 같은 날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신체 검진에서 목 뒤에서 벌레에 물린 자국이 발견됐고 얼굴 발진과 결막 충혈, 임파선에 심한 염증 등이 나타났는데요.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보름 동안 텃밭에서 3에서 4차례,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작업을 했고 이때 벌레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통해 진드기를 없애고 야외에서 입었던 옷과 양말 등은 꼭 세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검찰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CJ그룹이 해외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에 국내로 유입한 의혹을 확인해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오전 CJ그룹 본사 등 5에서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CJ그룹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비자금 규모는 약 70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은 CJ그룹이 해외 특수목적 법인 등을 설립해서 실제로 제조나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 가공 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이 설립한 해외 법인들이 정상 거래로 국내 CJ그룹 측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룹 측은 허위 송장을 발행, 납품 및 원자재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CJ그룹이 회사 관계자나 위장 기업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온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도 함께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시장 분석을 해봤었고요. 오늘은 바이오 신약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다고요? 예. 어제 이제 먼저 바이오 시밀러를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그 바이오 신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술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가는 상당한 그 무리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게 되면,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갈 수가 없겠고, 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을 할 수 있는 투자 자금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바이오 신약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총 지금 만들어진 게 19개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오 신약의 그걸 개발했던 업체들 대부분 보면은 SK케미칼이나 동아제약, 그리고 대부분, 일양약품, LG생명과학. 여기서 이제 보는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약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신약을 개발했고요. 사실 아주 작은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개발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지껏 지금 수십 년 동안 지나갔지만, 이제 제일 처음에 바이오 신약이 제일 처음에 나타났던 게 이제 99년 7월입니다. SK케미칼에서의 선플라즈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신약으로 개발됐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한 14년 정도 지난 일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전혀 안 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하나가 실패하게 되면 기업에는 좀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신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신약 개발 단계라는 얘기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표적 물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물질을 먼저 찾아내는 게 이제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대해서 그 표적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단계고요. 이 표적 물질을 찾아내고서 그리고 이제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을 직접 적용해서 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이제 쥐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그 임상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요 단계를 갖다가 전임상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상 1상 단계, 임상 1상 단계는 이제 동물을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임상에 들어가긴 하는데 아주 적은 숫자의 실질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임상 2상, 임상 3상, 이 임상 2상과 임상 3상으로 가면서는 그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단계별로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빠르게 진행해봐야 이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제일 처음 표적 물질을 찾아내서 뭐 특허권을 취득해서 표적 물질까지 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고 표적 물질을 찾아내서 승인 나오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야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이오 신약 업체들이 뭐 일단 뭐 임상 1상을 통과했다 그러면서 뭐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는 사실은 굉장히 먼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약으로 나왔다고 해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19개의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 가치들을 제대로 지금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상업화에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그 국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바이오 신약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했냐면 적응증 확대의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 그 지금 그 적응증 실패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차 약으로 적용돼서 판매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2차 약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적응증의 확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을 크게 증가시켜 주질 못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지금 이제 신약이라는 거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상업화를 위한 사전적 준비가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향후 바이오 신약 역시도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신약은 굉장히 시장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신약의 신약 시장의 범위는요. 2009년도 기준으로 850억 불 정도 시장입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에 그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1, 2 업체라고 하지만은 그 1, 2 업체보다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그 굉장히 그 작은 반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바이오 신약 시장은 이 신약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아마도 한 2,600억 불 시장으로 확대될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시장의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결국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19개의 신약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향후 신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증 확대하고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한 가능성에서 몇 가지를 좀 검토를 해본다면 17, 18, 19 정도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7호가 지금 국내 신약 17호가 JW 중해 신약에서 17호인데요. JW 중해 신약이라는 것은 그 JW 크라진이라는 그 기술을 가진 세포 조직에 관련된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발기부전 치료제 제피드라는 거를 만들어냈고요. 이것에 대한 상업적 성공의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제 일양약품인데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신약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거의 완성되는 단계가 이제 그 14호하고 18호 두 개가 있는데 14호는 아직까지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공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요. 18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매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신약이 거의 완성된 게 한 29년 만에 지금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슈펙트라는 거는 실질적인 매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적응증에서 2차에서 1차로 지금 넘어오는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하는 신약의 마지막 꽃이라고 하는 라이센싱 아웃까지도 지금 곧 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바이오 쪽 신약 쪽에서 가장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보인 그 LG생명과학의 당뇨병 치료제 신약 제미글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국내 신약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시밀러를 먼저 기술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신약 쪽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이론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국내 지금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든다라는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제약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신약을 단순하게 뭐 일상 이상 끝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요. 이러한 어떤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서 그 신약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추적을 한다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많이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신약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그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